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15주차 1차 시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미안한 얘기를 먼저 하면 내가 좀 감기에 좀 걸려서 뭐 코로나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목소리가 지금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이해해 주고요. 수업 내용은 좀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같은 경우는 이론 시험을 볼 생각이 나는 전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뭐 심각해지면서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를 좀 줘야 했고, 그래서 급하게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미 그 문제를 다 출제했어요. 보이죠? 그죠? 이 너머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전부 다 출제했습니다. 뭐 그림도 언뜻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떠한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뭐 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시간에 그 학습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가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 줌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한 명씩 불러서 뭐 이렇게 오럴 테스트,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뭐 시험을 진행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시험 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론 형태의 실습 평가를 좀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한번 수업 내용을 진행하면서 내가 차분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내용은 뭐 이렇게 출제했어요. 보면 알죠? 뭐 표도 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뭐 언급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은 쭉 넘어가고요.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중점을 둬야 될 얘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극등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세극등 현미경의 구조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극등 현미경을 실습평가를 할 때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세극등 현미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 왼쪽과 같은 그레노브형 그 슬리램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평가를 하거나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그 세극등 현미경 슬리램프는 갈릴레이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몸통 현미경부의 옆쪽에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배율 조정 손잡이가 달려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세극등 현미경은 이렇게 뭐 들고 검사할 수 있는 휴대용 뭐 세극등 현미경도 있다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리램프의 각각의 구조의 명칭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명칭들은 모두 다 그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그런 구조들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답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쭉 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위쪽에 달려있는 주시 타겟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슬리램프로 검사를 할 때 그냥 그 검사하는 눈 말고 반대쪽 눈은 그냥 정면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나 또는 눈을 움직이지 말고 한 곳을 딱 고정해서 이렇게 곁눈질한 상태로 본 상태에서 눈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시 타겟을 환자의 그 눈 쪽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눈 쪽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그럼 여기가 그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이 불을 보고 있으라고 하면서 눈의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여기다가 턱을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턱의 위치, 그러니까 얼굴의 위치, 눈의 위치를 위아래로 오르내리게 하기 위해서 턱 받침대 조정 손잡이라는 것이 이 턱 받침대의 우측 하단에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좌측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레버를 손잡이를 돌려서 턱받침대를 오르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또 중요한 게 조이스틱이죠. 조이스틱은 이 슬릿 램프를 앞
뒤로 움직이게 하고 좌우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또 조이스틱을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슬릿 램프의 몸통을 위와 아래로 움직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이스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는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또 그 옆쪽에는 이 테이블을 오르내리게 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 실습실에 가보면 여기 옆에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발판의 형태로 아래쪽에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아래쪽에서 발을 밟아서 오르내리게 해줄 수도 있다. 이게 테이블 높이 조정 스위치라는 것이 달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깐만요. 화면을 좀 지우고요.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됐구나. 자, 이마를 고정할 수 있는 이마 받침대, 이마 받침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쪽에 보면 쇠의 까만 눈금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눈금의 이름은 눈구석 높이 조정 눈금입니다. 또 이 아래쪽에 턱 받침대를 올려놓을 수 있는 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턱 받침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쪽에는 환자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뭐 차렷 자세를 하고 이렇게 턱만 올려놓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 환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조그만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받침대 잠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릿 램프가 좌우로 막 빠르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면. 그런데 이 슬릿 램프를 이동시킬 때 이 받침대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고 이동시키면 이 슬릿 램프가 턱 하고 퍽 하고 옆으로 막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슬릿 램프의 전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슬릿 램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받침대 잠금 장치를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근 상태에서 이 슬릿 램프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겠고요. 실습 시간에 뭐 한두 번 해봤을 수도 있고 뭐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요거는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또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요 슬릿 램프의 아래쪽에 보면 흰색 판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마찰 감소판이라고 합니다. 이 마찰 감소판은 정말 맨질맨질하게 돼 있어서요. 이 마찰 감소판이 있기 때문에 슬릿 램프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마찰 감소판이 없다면 이게 뻑뻑하게 움직여서 이 조작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슬릿 램프의 기계 시스템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명칭들을 하나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를 빈칸으로 채워놓고요. 여기다 1번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색등 현미경의 기계 시스템에 대한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 1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명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조이스틱이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이스틱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항상 강조하죠. 이 정확한 명칭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이렇게 답해 주어도 정답이에요. 슬릿 램프를 뭐 좌우로 앞뒤로 또는 상하로 움직이는 뭐 손잡이 이렇게 답해 주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칭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명칭이 어떤 때 사용하는지를 알아주시고 또 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조명 시스템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기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조명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분히 한번 살펴보면 중요한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 여기 하단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레버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슬립폭 조정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얘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눈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슬릿의 폭을 예를 들어서 8mm, 뭐 7mm, 6mm, 5mm, 4mm, 뭐 1mm, 뭐 0.2mm 이렇게 슬릿의 폭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슬릿 램프에서 가장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 위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슬릿 높이 눈금 자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부분에 레버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를 움직이면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슬릿 높이가 14mm부터 1mm까지 조정되죠. 그래서 14mm, 13, 12, 11, 10, 98, 7, 6, 5, 4, 3, 2, 1 하면서 슬릿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눈금은 아까 슬릿 폭 조절 손잡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 옆에 눈금이 그려져 있다면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슬릿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슬릿 높이 눈금자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위쪽에 화면 좀 지울게요. 제일 위쪽 부분에는 광원이 있어서 여기에 안쪽에는 이렇게 전구가 달려 있어서 빛을 아래쪽으로 비출 수 있는 광원이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 이게 슬릿 높이 눈금자와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 사이 요 부분에 얘도 중요한데요.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얘를 옆으로 딸깍 옆쪽으로 움직여서 이 필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릿 램프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백색 광원을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초록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그 백색 광원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필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부도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거울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경사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거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기울어져 있냐면 이 광원으로부터 빛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빛이 이 경사 거울에 의해서 반사돼서 환자의 눈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거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명칭은 경사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또 조정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중심 잡기 조정 손잡이 나사입니다. 얘는 뭐냐면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이 슬릿의 몸통 있잖아요. 이 현미경부의 그 광원부의 몸통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 중심 잡기 조정 나사로 움직이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내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배우겠지만 슬릿 램프에서 이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라는 그 조명법을 달리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그러니까 슬릿 램프 광원부의 중심을 좌우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조정 나사입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 조정 나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또 지우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어떤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걸쇠가 하나 이런 식으로 고리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얘는 광원부 기울임 걸쇠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레버를 딱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슬릿 램프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검사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검사자, 환자의 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위한 광원부 기울임, 그러니까 광원부를 기울일 수 있는 광원부 기울임 걸쇠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핵심만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13분 정도 흘러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이 명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살펴보고 이런 명칭들도 구조도 외웠으면 학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나면 이 PPT를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공지할 거예요. 그럼 또 차분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학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관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망원경부라고도 하는 관찰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명칭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얘가 중요하겠죠. 1번 접안 렌즈가 있겠죠. 접안 렌즈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접촉하다. 뭐랑? 눈하고 접촉한 렌즈. 여기서 눈에 대고 관찰하는 부위를 우리는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이 접안 렌즈 같은 경우는 주로 관찰을 할 때 사용하고요. 이 접안 렌즈 앞쪽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2번 이름 말이 좀 길어요. 검사자의 굴절 이상을 조정하기 위한 눈금이 있습니다. 얘는 다른 말로 미안해요. 얘는 다른 말로 시도 조정
눈금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말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관찰하는 사람의 굴절 이상도에 따라서 이 현미경을 맞춰주는 시도 조정을 하는 그 눈금. 그러니까 접안 렌즈를 돌려서 시도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접안 렌즈를 돌리게 되면 이 눈금에 여기 표시창이 있고요. 그래서 눈금에 그 사람의 굴절 이상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 0이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정시인 경우에는 이 접안 렌즈를 돌려서 이 눈금에 0을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굴절 이상도에 따라서 맞춰주게 되면 그 굴절 이상도에 맞춰서 전체 장비가 맞춰진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눈금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말을 그대로 써줘도 돼요. 검사자의 굴절 이상을 조정하기 위한 눈금이라고 답해 주어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자 1번이라고 해놓고 자 1번에 해당되는 명칭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시도 조정 또는 시도 조절 눈금이라고 답해 주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접안 렌즈와 앞쪽에 대물 렌즈가 붙어 있는 이 중간에 보면 하나의 몸통이 붙어 있는데요. 이 몸통의 안에는 프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그런 이 이미지가 반전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이 프리즘에 의해서 뭐 하는 거냐면 빛을 꺾어 주어서 결국은 저 앞쪽에 위치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러니까 슬릿램프로 관찰하는 눈의 이미지가 반전되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반전시켜서 적립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프리즘이 들어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요 안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프리즘과 오각형 형태의 프리즘 뭐 이런 프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관찰 시스템 망원경부의 옆쪽에 보면 이 옆쪽에 딱깍딱깍딱깍 하고 돌리는 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얘는 배율 조정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싶으면 자세히 아주 세밀한 부분을 관찰하고 싶으면 배율을 높이는 거죠. 25배율, 뭐 40배율 이렇게 높이는 거고요. 눈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10배율, 6배율 이렇게 배율을 좀 낮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얘는 배율 조정 손잡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망원경부의 제일 앞에는 대물 렌즈가 붙어 있습니다. 대물 렌즈는 말 그대로 대하고 있다. 뭐랑? 물체랑 대하고 있다. 즉 어떤 물체라거나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물하고 접해 있는 렌즈라고 해서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쭉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얘기도 뭐 기회가 되면 3학년 때 얘기해 줄 거니까요. 이런 원리라거나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업 자료를 주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검사 절차라거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그 서술형으로 여러분들 세극등 현미경을 조작하는 절차, 순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하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서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검사 순서고요. 주로 눈꺼풀부터 시작해서 쭉 눈물층, 각막, 방수, 홍채, 수성체, 초자체 이렇게 눈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명칭에 대한 세부 설명이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슬릿폭 조정 손잡이라 그랬죠. 그래서 슬릿폭 조정 손잡이를 돌려서 결국은 슬릿의 폭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의 경우는 이 슬릿 램프의 그 광원부의 저 위쪽에 달려 있어서 얘를 딱깍딱깍딱깍 하고 돌리면 여기 수치가 10, 11, 12 또는 뭐 7, 8 뭐 6, 5, 4, 3 이렇게 해서 그 슬릿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서 슬릿의 높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릿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 각도기도 하나 달려 있는데요. 얘는 어떤 레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원부 전체 몸통을 이렇게 돌려서 각도를 조정하죠. 이것도 실습 시간에 전부 다 한 번씩 해봤죠. 언제 사용했죠? 얘는 그렇죠. 토릭 렌즈의 축 방향이 얼마큼 회전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레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명부 기울임, 그런 걸쇠도 아까 그 명칭에서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슬릿 램프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내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뭐 한 19분, 20분 지났네요. 자, 그럼 이제 각막 곡률계 케라토미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막 곡률계는 기본적으로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각막의 전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될 거고요. 뭐 이런 각막의 후면이라거나 이런 곡률 반경은 측정할 수 없어요. 오로지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주경선 방향인 눈의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과 그 방향, 축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캐러토미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정을 통해서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산난시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막난시의 크기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강주경선 빼기 약주경선 하면 그 양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각막난시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약주경선의 방향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각막난시의 축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쭉 학습했을 거고요. 또한 각막에 만약에 왜곡이 있다면 그런 각막의 왜곡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캐러토미터, 각막 곡률계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은 쭉 넘어가고요. 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각막 곡률계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별표가 한 50만 개 쳐도 뭐 지나치지 않고요. 한 100만 개 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각막을 하나의 볼록 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볼록 반사면, 또 다른 말로 볼록 거울과 같은 형태로 인식해서 결국은 이 볼록면인 각막 전면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의 형태, 동그란 빛을 비추죠. 그래서 이 동그란 빛을 정렬시켜서 결국은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죠. 그래서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으로 생각하고 그 볼록 반사면에 동그란 타겟을 비추어서 그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각막 곡률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각막 전면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과 같이 생각해서 여기에 동그란 형태의 이미지를 비추게 되고요. 그러면 각막에서 뭐가 반사되죠?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 반사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캐러토미터에는 이중 프리즘이라 해서 프리즘이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얘를 위로 하나도 이렇게 분리시키고요. 또 옆으로도 하나도 분리시켜서 결국 이 세 개의 위치를 맞추어서 결국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좀 뭐 넘어가 볼게요. 다들 아는 거니까요. 쭉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되냐면 뭐 이런 측정 순서, 이 검사 순서 중요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시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근데 장비의 높이를 피검사자의 높이 중에서 이 눈의 끝부분, 여기 이름은 외안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안각에 뭐 맞추고 검사하지 않는 비검사안은 차폐판으로 가린 상태에서 검사안을 검사하게 될 거고요. 또 피검사자에게는 그 검사 장비 캐러토미터의 안쪽에 본인의 눈이 관찰되는데요. 그 눈을 보고 있어라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쭉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금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중요한 내용만 짚어주는 거예요. 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vertical, 우리말로는 수직 방향의 약자인 V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V라고 되어 있는 것이 수직경선 방향의 각막의 그 곡률 반경 또는 각막의 만곡도가 되고요. H는 horizontal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수평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horizontal의 H자를 따서 수평 방향의 그런 그 각막의 곡률 반경이라거나 만곡도가 아래쪽에 표시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밀리미터를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측정창에서. 자,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몇인가? 얘 하나의 눈금이 0.01mm이기 때문에 7.41, 7.42, 7.43, 7.44, 7.45, 7.46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수직 방향의 곡률 반경은 7.46m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옵터 단위의 망국도 같은 경우는 한 눈금당 0.125 다이옵터라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45.125 그 옆이니까 뭘까요? 45.250 다이옵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눈금이 0.125 다이옵터 단위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다가 내가 만약에 이런 그 검사 창을 하나 보여주고 자, 지금 현재의 이 검사창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각막의 곡률 반경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아래쪽을 읽어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옵터 단위의 망국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위쪽에서 읽어서 측정된 그 수치를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요건 뭐 안경자를 사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듯이 그 ARK의 장비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 Original Invisible VD, HIVD를 우리는 가시홍채 직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하는 이유는 하드 콘택트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알듯이 이 HVID를 가지고 결국은 최종 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렌즈미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하게 되면 렌즈미터는 일반적으로 안경의 굴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긴 하지만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의 그 주의할 점은 이 각도가 반드시 90도를 이룬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고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안경 측정할 때 같이 이렇게 대각선을 기울인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면 콘택트 렌즈가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죠. 그럼 안 되니까 반드시 이 몸체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된다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직경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경 측정하듯이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안경 받침대를 사용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택트 렌즈 받침대부터 콘택트 렌즈의 정점, 뒷면 정점까지를 나타내는 시상 깊이, 다른 말로 세그라고 하는 세지탈 뎁스라고 하는 시상 깊이에 의한 오차에 의해서 굴절력 측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 1번 콘택트 렌즈 받침대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콘택트 렌즈 뭐가 있죠? 그렇죠. 전용 받침대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콘택트 렌즈 전용 측정 전용 받침대가 없다면 안경 전용 받침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콘택트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아서 물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해야지만 이 시상 깊이에 의한 오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도 머릿속에 깊이 넣어두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자,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렌즈미터로 측정할 때의 상황이다. 콘택트 렌즈 전용, 직경이 작은 콘택트 렌즈 전용 받침대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이 콘택트 렌즈 전용 받침대가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콘택트 렌즈 굴절력을 측정하는 것이 올바르겠는가? 이 내용을 시상 깊이에 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이런 내용도 안 하고 렌즈미터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요 내용도 내가 이 자료 줄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고요. 자,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요 내용도 그냥 살펴보면 되고요. 동공 크기라거나 뭐 이 안검폭도 측정해야 되고요.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콘택트 렌즈의 그 베이스 커브,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택할 때는 자, 우리가 그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측정한다거나 자동 굴절력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R1 값과 R2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R1 값은 뭐냐면
flattest K 값, 즉 가장 평평한 K 값. 그러니까 이 문의 전체 그 경선 중에서 가장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선의 곡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약주 경선의 곡률 반경 값. K는 캐러토미터 값을 얘기하고 곡률 반경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자 R1 값에 표시되는 것은 가장 평평한 약주 경선의 곡률 반경이다. 예를 들면 뭐 8.00mm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R2 값은 steepest K,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가파른, 즉 강주 경선의 K 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7.80mm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콘택트 렌즈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컵을 선택할 때 첫 번째 R1 값에다가 0.9mm를 더해 주어서 최종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 베이스 컵으로 기본 커브 베이스 컵으로 선택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예라면 8.0이 R1 값이라면 여기에 0.9를 더한 최종 처방되는 콘택트 렌즈 값. 그러니까 뭐냐면 R1 값을 기준으로 한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베이스 커브의 선정 그 값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예제가 이렇게 돼 있다면 R1 값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지. 8.00 가장 플랫한 값 R1 값에다가 더하기 0.9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8.90mm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라고 답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지하게 많이 실습했잖아요.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가시용체 직경에 따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 선택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도 내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R1 값에 따른 베이스 커브는 어떻게 선택해 주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만 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R1 값이 42.0 다이옵터이고요. 그러니까 각막의 약주경선 방향의 굴절력, 각막의 굴절력이 42 다이옵터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했더니 12.5mm로 측정되었을 때 이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최종 콘택트 렌즈의 직경이 예를 들어서 14mm라면 최종 처방되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컵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시용체 직경을 이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 최종 베이스 커브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내가 몇 번 그 문제를 냈었잖아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흐르긴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42다이옵터의 가장 약주경선의 그 곡률 그 만곡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균치가 가시용체 직경 평균치가 11.8mm인데요. 그 가시용체 직경이 측정했더니 12.5mm니까 평균치보다 0.7mm가 크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0.1mm 클 때마다 0.5다이옵터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0.7에서 앞에 거 0. 빼고 7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3.50 다이옵터가 나오니까 결국은 요 R1 값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42.00 더하기 3.50 다이옵터를 하게 되면 결국은 45.50 다이옵터가 되고요. 이 45.50 다이옵터를 그 밀리미터 다이옵터 환산표에서 구해서 밀리미터로 바꿔주게 되면 내가 지금 요거를 바꿔준 표를 한번 볼까요? 45.50이면 환산표를 보면 7.42mm예요. 그럼 얘는 7.42mm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처방하는 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이 14mm라면 0.7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준 가시용체 직경을 통해 구해준 7.42mm에다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렌즈 직경에 따른 맞춤 요소인 0.7을 더해주게 되면 더하기 0.7
70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12mm가 되네요. 그러면 최종 처방하게 되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 기본 커브는 8.12mm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어요. 이건 뭐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한 2문제에서 많게는 한 4문제 정도 출제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물막 평가인데요. 뭐 눈물층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양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얘죠. 얘가 뭐예요? 그렇죠. 눈물띠 높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띠 높이가, 요 눈물띠 높이가 보통 한 2mm 정도? 요 정도? 요 뒤에 한번 내용을 보면, 그거 없구나. 보통 여기 살펴보면, 정상적인 눈물 프리즘의 높이는, 눈물띠 높이는, 미안해요. 0.2mm죠. 2mm가 아니라, 그러면, 0.2mm이니까 슬릿 램프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슬릿 램프를 옆으로 움직이고 180도로 바꾼 상태에서 슬릿에 뭘 조정해요? 폭을 조정해서 여기 슬릿 폭 조정 손잡이를 이용하면 거기 몇 mm인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0.2mm가 되면 정상이라고 보고 그 이 슬릿의 폭보다 더 작으면 만약에 0.2mm보다 이 눈물띠 높이가 적다면 안구 건조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눈물의 양적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셔머 검사가 있습니다. 이 셔머 테스트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어디 봅시다. 5분 동안 여기 15mm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mm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5분 10mm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눈에다 꽂은 상태에서 셔머 용지를 꽂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눈물이 젖는 양이 10mm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 중요하고요. 몇 mm인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꽂는 위치도 중요하겠죠. 바로 이 꽂는 위치는 눈을 3등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 눈꺼풀, 귀 쪽,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3분의 1 영역에 이 셔머 용지를 꽂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셔머 용지를 이렇게 뭐 중간에다 꽂았다거나 코 쪽에다 꽂았다거나 아니면 위쪽에다 꽂았다 그러면 삑! 틀린 답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됐고요. 뭐 페놀레드 면실 검사는 그냥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물의 양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눈물의 질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 눈물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눈물막 파괴시간 검사, 줄여서 TBUT라고 합니다. Tear Breakup Time 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Tear Breakup Time, 여기 중간 하나 빠졌어요. 테스트를 줄여서 TBUT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뒤에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눈물막을 염색을 해요. 뭘로 염색하냐면 플로레세인이라는 염색약을 통해서 이 눈물을 녹색으로 염색을 한 상태에서 눈을 깜빡깜빡하게 하고 눈을 뜨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럼 검사자는 속으로 초를 세는 거죠.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생기는 이러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얘 이름이 건조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ry spot이라고 하는 이 건조반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브레이크업 타임 TBUT에 측정했을 때 이 건조반이 나타나는 시간이 15초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10초보다 짧다면 안구 건조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즈뱅갈과 관련된 내용은 뭐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게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20문제 중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빠진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알려준 내용을 학습 자료로 이 클래스에 올릴 거예요. 그럼 이 학습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뭐 밑줄 치면서 해도 되고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20문제 전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이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연히도 기말고사 이 시험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객관식 문제도 있고 뭐 단답형, 주관식 문제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성적 평가는 명확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1등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쭉 비례적으로 성적을 평가할 건데요. 출석이 만약에 4회가 안 되면 그냥 뭐 그죠. 결석을 4회 이상 했으면 그냥 무조건 F고요. 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요. 그건 명확하고요. 그 출석 외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그 1등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쭉 나열해서요. 만약에 60점을 단 0.1점이라도 넘지 못하면, 그러니까 59점 뭐 9점이다. 그래도 F로 처리하게 됩니다. 뭐 반올림 이런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하여튼 시험 한 문제 한 문제에 좀 정성을 다해서 시험 문제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그 이론 기초도 그렇고요.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15주차 1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개인 카톡으로 질문해도 좋고요.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